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찬입니다. 네. 이제 8월의 휴가철도 어느덧 벌써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막바지가 되겠죠.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는 기온차가 좀 느껴져요. 가을바람이 솔솔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가을은 아니지만. 네. 자, 증시는 올 여름 뜨겁지 못하고 아주 차갑습니다. 아주 어지럽습니다. 과연 이제 가을바람이 불 때쯤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 진짜 시장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1927이요? 어제 어디까지 내려왔었죠? 1915 맞나요? 네. 올해 출발했던 시점이 어디입니까? 1914포인트.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지런히 올려놨던 거 다 개워놓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다시 또 한번 2015년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자리 걸음을 한 거죠. 붕 뛰었다가 빼서 종합주가수 제자리 싸움. 자, 지금 위치에서의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 오늘은요, 심리 싸움이라고 제가 소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심리 싸움이에요. 현재 구간대가 어떤 심리 싸움이냐면,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세웠냐면, 아래가 보여요. 지금 막 지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아래가 보여요. 그러면 정확한 목표가와 청산가에 대해서 그걸 먼저 고민합니다. 고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상하게 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자리에서 200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제 눈에는 다시 150이 보여요. 위는 어딘지 모르는데 150은 무조건 와야 된다고 보인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근거를 막 찾아서. 그러면 위가 어디가 됐던 지금 200에서 210을 가나 220을 가나 어쨌든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럼 나는 50을 먹는 거고, 뭐 220에서 들어가면 또 70을 먹는 거고, 반대로 지금은 막 내려와 있잖아요. 대다수의 보는 분들의 전략은 이게 저점이야 저점이야, 근데 또 깨져 또 깨져. 아닌가 봐. 막 불안해져요. 잦은 손절이 많아지면 사람의 심리가 패닉이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심리 싸움을 하는 것은 메이저들이, 소위 말하는 수급의 어떤 세력이 힘에 있는 메이저들, 소위 우리는 외국인 기관, 개인 싸움이잖아요. 수급에서. 개인들의 시각은 글쎄 이 방송을 많이들 보시나 봐요. 정말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계속 매수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은 현상이에요. 나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저점일 거야. 저점일 거야. 그렇게 설정하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분명 8월은 불분명한 저점이다. 하지만 노림수를 갖고 가야 되는 저점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계속 톡톡톡 깹니다. 이런 심리적인 싸움.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제는 아닌가 봐. 이젠 저점이 아닌 것 같아. 더 열릴 것 같아. 불안해. 이런 거를 이제 느끼는 시점이 오늘 정도가 되지 않나 봐요. 어제 오늘 또 한 2, 3일 정도 더 그렇게 해버리면 그 상황에서 심리가 팡 하고 무너질 거예요. 뭐 그런 심리 싸움이라 저는 봐요. 코스피 포인트 보면 어제 얘기했던 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1, 2, 3 얘기했죠. 전차 기억하기 쉽게 누구요? 홍금보 아니고 정금보였죠. 하방 경직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오늘도 그 상황에서 크게 변화된 건 없어요. 그리고 누구는 보지 말자 여러분. 건조기를 계속 돌리니까 말라버렸어.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거기에는 뭐가 온다고 했어요? 파란색 비가, 아이고 너무 말랐어요. 안 되겠다. 물 뿌려주고 있는 거죠. 건조기, 건설, 조선, 기계. 그리고 주목할 게 오늘은 제약, 화장품, 음식료, 건자재, 육상운송, 기존의 주도주들이라고 해서 갔던 거 있죠. 여행기도 포함될 거고 미디어도 있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이 어제 급락 나왔다고 오늘 바로 재빠르게 반등을 잡아주네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오늘 반등 나온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이제 가는 겁니까? 추세가 더 이어지나요? 물어보신다면 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더 추세로 눌렸다가 급락 나왔다 다시 반등 나오는 건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누가 더 올라가고 누구는 다시 빠지고 이걸 결정을 못 하겠네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오늘 봐주는 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분명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같이 섞여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 또 가는 애는 있긴 있을 거라고요. 다시 신고가 또 내고. 근데 그걸 구별을 하라. 그러면 글쎄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전히 오늘 봐도 아무리 찾아보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계속 왔다리 갔다리 됐지. 구별이 안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싸잡아서 가격과 기간 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눈에는. 근데 이 종목군들은 전차, 은행, 그쵸? 정금보, 정유주, 금융주, 보험주.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왜 진짜 시장에서는 유가가 이렇게 안 좋다라고 공급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정유주는 화학주하고 다르게 정유주는 괜찮게 봅니까?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유가 급락이 또 어디 나와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정유주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드렸죠. 제가 보는 시각은 전년도보다는 실적이 좋잖아요. 벌써 반기 실적이 월등히 앞서고 좋은데 그것을 선반영으로 주가가 쫙 올라갔다가 빠졌죠. 빠진 상황에서 이제 뭐예요? 작년에 실적만큼 더 나쁠 일이 없으니까 올해 연저점을 깨고 내려갈 일도 없고 그렇다고 올해 연고점을 다시 강하게 돌파할 거냐? 그거는 물음표지만 어쨌든 빠진 만큼 빠져서 밸류 가치가 적정하니까 뭐 등락하는 과정에서의 반등 모색이 9만 원대에서 SK이노베이션 기준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 시각이거든요. 유가 급락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걸 하나 이제 보면서 갈게요. 이게 뭐냐? 뭘까요? 두더지가 구멍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세일가스 시설에 대한 광경이에요. 유가는 이 세일가스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급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우선은 최대 수입국이 미국이잖아요. 일일 한 700만 배럴 정도 수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초에 한번 바뀌었어요. 중국이 일일 740만 배럴을 수입하는 최대 수입국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이 세일가스가 왜 중요하냐면 세일가스로 인해서 공급 과잉을 더 불러왔다? 초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하나 띄우면서 같이 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유가가 급락하면 이것도 위험자산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상품이잖아요. 자산 시장에서 상품 자산도 있고 우리처럼 주식이라는 이 금융 자산도 있는데 유가가 빠지는 원인은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지금 국면은 수요 침체가 뭐 급격하게 이어진다거나 수요 침체로 인해서 빠진다. 이것보다는 공급 과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세일가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세일가스의 이 트래킹 기술이죠. 트래킹 기술의 발달로 기술 개발로 인해서 그동안 좀 고비용이었던 개발 비용이 많이 저렴해진 상황.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일가스 통해서 이 공급이 과잉되고 있고 동시에 이 중동 국가들은 재정 상황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계속 싸면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게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호주 에너지 업체에서 나왔던 이 자료인데 앞으로도 미국이나 사우디나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은 계속해서 과잉될 것이다. 원유 쪽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하나 보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의 이번 구간의 자료를 하나 보면 유가가 좀 특이한 거예요. 보통 유가가 급락을 하면 상품 가격이 급락을 하면 유가뿐이 아니라 굴이나 아이언이라든가 이런 상품 가격이 급락을 하면 그 원인은
세계 경기 침체거나 금융시장이 불안해서 빠지는 거거든요. 넘겨주실까요? 네. 그러면 이번 구간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가 하락은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그래 왔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앞으로 수요 경기 침체가 따르면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경기가 안 좋으면 수요가 없어도 저렇게 가격이 폭락할까? 그래서 계속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지는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라면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현재 구간은 유가가 100불, 110불대에서 무려 반의 반토막이 나서 거의 40불까지 왔는데 주식시장, 금융자산 시장이 폭락을 했나요? 아니죠. 네. 저 왼쪽에도 보이지만 저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때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도에도. 매번 유가 하락일 때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같이 동반되는데 이번에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산유국이 아니라 원유 수입국이잖아요. 원유 수입국 우리가 일일 300만 배럴 정도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원유 수입국에는 오히려 긍정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가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저 이 부분을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경기 침체로 시장이 하락하거나 유가가 급락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유가라는 부분은 첫 번째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에 따른 그 시점부터 하락을 불러왔고 두 번째는 공급이 과잉되면서 더 추가적인 하락, 상승의 반전 요인이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이 맞물려서 유가 하락이다. 온전히 경기 수요 침체에 따라서 유가가 폭락했다.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첫 번째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고 환율이 유가는 이렇게 저유가에 머물러 있고 이렇다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긍정의 요인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3분기 하반기 때는 그런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거나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오로지 유가 하락이 시장의 전체적인 공포를 불러올 만한 요인은 아니다. 그것이 곧 경기 수요의 경제 침체 이걸 당장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봐요. 그래서 유가 하락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들어갈 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전략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36불 정도 올해 저점대가 그럼 반등 나오면 또 다시 50불대까지는 뭐 올 수도 있겠다. 36불에서 40불 전후대에서 계속 등락이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좀 봅니다. 다시 한번 좀 이따 얘기할 게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코스닥 포인트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 코스닥 지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뭐 특징주들을 아까 어제 오늘 다 이렇게 뭉태기로 뭉텅뭉텅 잡아드린 거죠.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67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코스닥. 오늘 양봉이 이쁘냐? 참, 이쁜 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660이 보이는 자리까지 오기는 왔는데, 코스닥 포인트 이렇게 좀 볼게요. 네. 변동성 확대 요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누가 알면요, 이 시간에 최수창 전문가는 정말 바이오 실화나 보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시각이 전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코스닥이 얘기했던 것은 이제 어제도 거품 제거 얘기를 했고요. 실적이 기반되어 있지 않으면 2분기 실적 뚜껑 열었을 때 많은 것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예상해 드렸는데,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죠. 변동성 확대 요인은 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신용잔고 급증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국면이었고, 두 번째는 바이오주 실적 실망.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야 이거 뭐야? 실망스럽다. 적자가 나왔네. 또는 뭐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실적 발표 가지고 이렇게 고평가를 줄 수 있을까? 그에 따른 실망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런 시각도 있을 거예요. 봐라. 이 안 좋은 시장에 그나마 이익이라도 내고 있는 건 얘네들이다. 그게 10억이든 20억이라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야. 이제 성장 기대야. 앞으로 미래는 바이오밖에 없어. 이렇게 강조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시각이 맞물리면서 지금 시장의 변동을 초래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실적 반기 보고서 쫙 보면 다 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분석에 의하면 분명 개인적 의견입니다. 바이오주가 끝났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10개 중에 8개 정도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실망스러워요. 말도 안 되는 실적이죠. 근데 시가총액은 뭐 1조 와 있고 8천억, 5천억? 그건 객관적인 거잖아요. 전자공시 가서 보면 그런 종목들이 태반이에요. 과연 성장 기대가 계속 유효할까요? 저는 갈리고도 갈릴 거라고 봐요. 근데 뭐 여전히 이런 시각이 있으니까 이런 충돌에 의해서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뭐 돈으로 쏜다고 하는데 할 말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검찰 수사받으면은 그때 가서는 또 개인들만 피해를 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런 거에 따른 충돌이 있고 신용 잔고 부담이 있었다라는 거 보도록 하죠. 코스닥의 기관들 매도가 좀 나왔는데 기관들 매도가 뭐 코스닥에 그렇다고 최근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나온 건 아니에요. 보시면 코스닥에서 최근 7월 말부터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퐁당퐁당식으로 팔았거든요. 근데 뭐 기관의 매도가 엄청났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단 2, 3일간 정도 기관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멍텅이 됐네요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기관 매도 좀 나온 걸? 네, 멈춰버렸어요. 기관이 최근에 며칠간에 이렇게 매도세가 좀 나오죠. 코스닥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시면 기관의 일별 수급에서 여기 보시면 7월달 중순까지는 크게 매도 물량이 없다가 7월 하반에서부터 8월에 이렇게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잡히고 있죠. 요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신용장구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구 추이는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8조 대까지 갔던 것이 점진적으로 줄어서 7조 한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이 이렇게 좀 흔들렸고, 근데 이거 코스피 코스닥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신용장구는 그렇게 증가한 것도 없고 감소가 심하지도 않아요. 이 빨간색이 신용장구인데요. 빨간색이. 코스피는 계속 주가는 출렁출렁 퐁당 했고요. 신용장구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자체는 신용장구의 부담보다는 외국인들의 파생의 물량이 부담이었던 거. 그것이 좌지우지했으니까. 그럼 코스닥은 볼까요? 코스닥은 뭐 파생 시장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신용장구가 거의 5조 대까지 육박을 하다가 빠지고 몇 개월에 거쳐서 주주주주주. 그렇죠? 물량 부담이 그동안 있었다는 얘기죠. 그에 따른 압박을 계속 받았던 상황이고 결국 울고 싶을 때 뺨 맞을 격이었는데 뺨을 제대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상태에서 계속 올라갔으면 더 큰 문제가 불거질 거였는데 육봉이 연속으로 월봉상 양봉이 육봉이 그동안 기록이었는데 칠봉이는 안 나왔잖아요. 자연스러운 칠봉이가 음봉이었고 그 다음에 한 달 더 음봉이 나오는 건데 지금부터 차트를 갖고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뭐 전 종목이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똑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죠. 누가 더 좋고 나쁘고 따지기 떠나서 이럴 때일수록 실적 공부 꼭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월봉상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하고 보시면요. 주봉상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자리까지 왔죠. 기준선을 종가상 이탈했고요. 그러면 이제 더 어떤 사람 이제 나오죠. 기사에 뭐 더 강한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빠지고 나서 그런 꼭 기사가 나오고 막 얘기가 나오면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그런 기사는 그냥 줘버리세요. 버려버리셔도 좋고 진짜 시장에서 제가 보는 코스닥의 지수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일봉으로 넘어가죠? 월봉으로 가야 되는데 월봉상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 왼쪽에 1,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봉이 다음에 2007년도 7봉이가 역시 음봉이었어요. 근데 강하게 눌리니까 어때요? 반등 나오죠? 이때 당시에 보시면
여기 올라왔을 때 그 전저점에서부터 올라왔을 때까지의 고점을 딱 그려놓으면 공교롭게도 하프 자리나 61.8까지 단기 급락이 주니까 확 들어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구간도 비슷한 거예요. 코스닥. 계속 들어 올렸죠? 칠봉이 음봉 나왔고, 그럼 월봉상 지금 바로 이 최저점 아니다. 직전 저점에서부터 끌어올리면, 피보나치를 그리면 하프 자리가 653, 61.8 자리가 620? 그럼 뭐가 될까요? 아까 전에 봤던 건 한 달 만에 팍 뺐던 거지만 지금은 두 달 사이에 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걸릴 자리죠. 662. 그럼 여기 전환선과 기준선 사이 보이십니까? 공간? 노란색으로 표시해야 될까요? 시수대가 이 정도면 뭐 정신 차리고 야야야 너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봤어?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다시 한번 힘 좀 내보자. 그럴 자리가 이 자리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빠지면 그때는 진짜 큰 하락이 되겠지만 이제는 두 달 연속 얻어 맞았으니까 정신 좀 차리고 넉다운 됐던 거에서 힘을 좀 낼 자리가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 싸움. 이렇게 해서 코스닥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시장 이슈로 가도록 하죠. 9월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제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연내 금리 인상 한 번 한다고 했습니다. 9월에 하면 12월에 없다는 얘기고 9월에 안 하면 12월에 할 예정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지연 가능성에 막 심혈을 기울 건 없고요. 뭐 9월 달에 뭐 이렇게 금리 인상 한다고 해서 뭐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유가 하락에 대한 이 FOMC 패드의 인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 초에 패드 회의록이나 이런 거 잘 보시면 이런 게 나왔었어요. 유가가 하락하는데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회의록에. 이게 올 초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하락을 뭐 음모론은 아니고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할 건 아니고요. 엄연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 하락을 미국은 예상하고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저금리,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공급도 과잉시키고 유가 하락에 대한 것에 있어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 시각이 회의록에 있다는 얘기죠. 왜 회의록 안 나올까요? 나와 주셔야 될 텐데. 그게 올 초에 1월 달에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했지만 유가 하락이 오히려 미국의 어떤 초저금리 기준에서 서서히 올리는 관점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다. 오히려 만일 지금 유가가 막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빨리 왔고 인플레이션가 돼서 2% 물가 도달해버렸다고 하면 금리 인상 속도는 엄청 빠를 거니까 그게 더 시장에 큰 충격이 되겠지만 지금은 이것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을 회의에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보시면 유가 하락 1월 8일부터 올 초에 나왔던 회의록이거든요. 저유가 미국 경제의 긍정적, 유가 하락 긍정적, 초저금리 기조 유지 FOMC 회의록에 대부분 나라의 이익이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이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두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유가 하락이 당장 엄청난 시장의 충격의 폭락이다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저 페드의 회의록을 기점으로 초저금리 기조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황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선물 지수 분석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얘네들 왜 이럴까요? 에? 머리를 한 대 지어박을 수도 없고 누굴요? 뭐 스미스가 됐든 마이콜이 됐든 말입니다. 9월 만기 때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오늘까지 며칠 남은 거예요? 이제 16거래일 남았잖아요. 미결제 8만기 이하로 빠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13만기 오늘 또 찍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그 심리싸움. 개인들 니들 들어와? 파생으로 펑. 현물 그러니까 같이 프로그램까지 돌려서 저점이 또 깨지네. 아닌가 봐. 도대체 저점이 어디야? 자꾸 그쪽으로 매몰되게끔 만드는 거죠. 저점이 어디든 말든 신경 쓰지 말자 했어요. 불분명하더라도 올라올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미결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뭘 봐야 돼요? 감소하는 시점을 보시면 돼요. 그 감소하는 시점을 보면 이제 좀 들어 올리려나?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꾸 덤비시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콜옵션 덤비고 옵션 덤비고
밟아주는 거죠. 자근자근.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저는 봐요. 코스피 지수 예상 분석을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이시죠? 계속 이 채널 이제 올해 시작했던 잘 보세요. 전년도에도 올라갔다 내렸다 하다가 쭉 빠졌죠. 전년도 시작했던 자리까지 오니까 바운딩 나오고 바운딩 나왔죠. 올해도 올라갔다가 자기 시작했던 자리 1914가 오니까 바운딩 나올 자리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주가지수는. 코스피 200은 어제 제가 설명한 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8월 저점 어제 제가 232.70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가능성은 좀 높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9월 10월은 반등이 예상되는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고저폭은 1, 2, 3번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230점 땡땡이나 231.50이나 230.50이나 요때가 저점일 것이다. 과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나 더 하냐면 풋옵션 막둥이가 205로 주로 쫙 맞춰놨는데 202? 하나하나 두 개를 더 만들까요? 만들면 그게 완전히 맥스거든요. 다 왔단 얘기거든요. 만들지 안 만들지는 저도 글쎄 205만 풋옵션 만들어도 다 만든 거라고 봐도 되는데 하나 더 만들지 두 개까지 더 만들지 그러면 줄 맞추기는 끝납니다. 내년 6월물까지 줄 맞추기 싹 끝나버린다고. 그럼 하단을 거기로 틀어 막겠다는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마지막입니다. 코스피 200에서 그동안에 기억하실 거예요. 248점대, 254점대가 여기 있다가 깨지면 아유 아플 텐데 했던 거. 이게 뭐냐면 248을 지지 이탈 중심 기준으로 싸웠다가 이탈해 주는 거고요. 현재 이탈 하에 하락 진행을 합니다만 향후 리바운딩 할 때 그 자리가 목표가 온다. 크게 잡아주세요. 크게 잡아주시면 이게 뭐냐면 저 맨 끝에 2011년도 최대 거래량 터지면서 빵 뺐던 기준점. 몇 년간 계속 그 자리를 들락들락 뭐예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좀 깊게 하락을 하고 있죠.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면 그 자리를 보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정말 다시 한번 싸움이 될 거예요. 지금 그 자리랑 또 올해 최대로 거래량 터졌던 자리가 공교롭게 또 그 자리예요. 248대. 그러니까 248이라는 자리는 올 하반기 반등의 목표가이기도 하지만 내년에 또 올라가서 지지가 되면 더 가는 거지만 지지를 또 못 해주면 넘어갔다가 지지 못 해주면 다음에 뺄 때는 정말 좀 아프겠죠. 지금 이런 수렴의 과정 속에 계속 있는 과정. 여전히 지금 상황은 심리 싸움으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8월이 얼른 끝나야 9월에 또 반짝반짝 빛을 볼 것 같네요. 자,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